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애플,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기술업계 빅3가 모두 오픈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오픈AI의 이번 자금 조달은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진행 중이며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리를 위해 약 5천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우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오는 10일 예정된 첫 대선 TV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6%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7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2년 6개월에 걸친 고강도 긴축을 끝내고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9월 운명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이번 주 대거 발표되는 일자리 지표가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미 경기 하강에 대한 경계감이 연착륙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의 급속한 냉각이 확인되지 않는 한 9월에는 페드가 금리를 0.25%포인트로 인하하는 스몰컷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 경제가 강력한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면 현재로서는 스몰컷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에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은 인질 수십 명을 모두 구출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질 다수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의 대가로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와 고위급 무장대원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휴전이 이루어지면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할 책임을 추궁당하고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협상 타결을 미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좀 잘 나오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환호성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대거 나옵니다. 졸지 보고서를 포함해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더 자세한 소식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안정감을 찾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S&P 500 지수는 1.01%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5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3%,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역대 최고 종가 기록을 새로 썼고요. S&P 500 지수는 월간 상승률 2.3%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인텔의 주가는 9.49%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은 실적 개선과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제품 설계와 제조 사업의 분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폐기 등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기록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이 3년여에 걸쳐서 진행했던 이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2.86% 올랐고요. 반도체 설계업체 마벨 테크놀로지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자 주가가 9.16% 급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워런 버핏의 투자로 관심을 모았었던 올타뷰티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후에 주가가 4.01% 떨어졌습니다. 지난 28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하락세를 보여왔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1.51%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9.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테슬라와 아마존은 3%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만 0.34% 밀렸으나 시가총액 1위 자리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고요. 이 역시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지표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완전한 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번 PCE 지표 발표에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이제 시선은 경기와 고용으로 옮겨간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 9월 금리 인하 후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경제 상황과 연준의 정책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아서 일부 사업부 분사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실적 악화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사업부 분할, 제조시설 확장 중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인텔은 2분기 16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의 입지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웨이는 2023년 상반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약 78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8%나 늘어나서 약 10조 3,600억 원을 거두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을 했고 또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선두를 차지한 것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성공적인 출시와 또 폴더블폰 출하량 급증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화웨이의 전기차 사업도 성장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19만 4,200대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사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중국 칩 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네덜란드의 제재로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제한으로 인해서 고급 심자회선 리소그래피 장비 서비스와 예비 부품 공급 라이선스를 올해 말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장비는 내년부터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중국 통제를 미국과 일치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동맹국에 특정 일방적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SML은 중국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제재는 ASML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로 인해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례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 수백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원은 몇 주 내로 시작돼서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체 직원의 1에서 5%가 감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의 전 세계 직원 수는 약 44,400명으로 이번 감원으로 최대 2,200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력 채용도 지속돼서 올해 말까지는 전체 직원 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례 평가를 중단을 했는데 2022년에 일을 다시 시작했고요. 이번 감원은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는 크리스 르헤인을 글로벌 정책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르헤인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변호사와 대변인으로 일했고요. 이후 에어비앤비에서 글로벌 정책 책임자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샘 올트먼 CEO를 지원한 그는 올해 오픈 AI에 합류해서 공공사업부 부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오픈 AI가 글로벌 업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회사 구조 변경도 고려하고 있고요. 르헤인 부사장이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조만간 출시할 새로운 인공지능 음성비서 알렉사에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탑재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0월에 출시 예정인 알렉사는 아마존 자체 AI 모델 대신에 클로드에 의해서 구동이 될 예정인데요. 클로드가 아마존의 AI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엔스로픽은 오픈 AI의 경쟁자로 클로드 시리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클로드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왔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알렉사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새로운 알렉사는 월 최대 $10의 이용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아마존 내부에서는 프라임 회원들이 이미 지불하는 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브라질 전역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X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계정들을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대법원의 대법관은 X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과 함께 VPN 등을 통해서 우회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약 1,19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법원은 X가 법원 결정을 이행을 하고 벌금을 납부할 경우에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정부 지시에 대응할 직원을 둬야 하지만 X는 이를 거부했고요. 이에 따라서 브라질 법인 철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X는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이탈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술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TSMC 3공장도 신설 추진, 일본 송전망 대대적 확충.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전력업체들 반도체 공장 증설 그리고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가세에 발맞춰 대대적인 송전망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쿄전력홀딩스는 송배전 사업 담당 자회사인 도쿄전력 파워그리드를 통해 2027년도까지 약 4,700억 엔을 투자해 송전망을 확충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올해 6월 대형 변전소를 도쿄 동쪽 자바현 인자이시에 새로 지었는데요.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의 대형 변전소 건설은 24년 만이며 일본 최초의 디지털 변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생성형 AI의 보급으로 서버 한 대당 전력 소비가 10배 가까이 폭증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대규모 전력 공급이 요구돼 변전소 신설, 증설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의 정비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규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더 몰려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와 구마모토현은 2027년 가동이 예정된 제2공장에 이어 제3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쿄전력홀딩스 5년간 3배로 규슈와 홋카이도 전력도 신설, 증설을 하고 있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를 대응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전 쉽게 수주 가능한데 캐파 이미 한계, 시설 투자 없인 물거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은 급속하게 쇠퇴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한 건의 원전 수주도 따내지 못하면서 한 해 2천억에서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4,73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두산은 두 그룹까지 흔들리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매각한 두산건설의 경영 악화 요인도 있었겠지만 주력인 원전 불황의 여파가 그만큼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산과 주요 계열사를 매각해 3조 원가량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을 지원받아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켜내 이후 2022년 2월 채권단 체제를 조기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짜 계열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 현재는 현대 HD인프라코어를 넘기는 등 생채기가 남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룹의 상징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집트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원전 계약을 따내면서 신호탄을 쐈고요. 약 13년 만에 K원전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7월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에서 1000메가와트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가 투자 여력을 만들어 원전 제작 기반을 확보할 적기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미 체코 원전에서 1기가 아닌 2기 수주에 성공했고 5년간 10기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SMR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SMR 목표량을 100기로 늘려 잡았는데요. SMR을 연 20기 생산할 수 있는 제작시설을 확보해 수주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빼며 원전을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도라며 체코 원전 수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수주 경쟁력에서 앞서 있고 또 현재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친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 등 추가 발주 대기 속에 밥캣 분할로 1조 2천억 원 실타를 마련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100기 등 수주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밀려드는 K라면 주문에 농심 수출 전용 공장 짓는다. 글로벌 K라면 열풍에 발맞춰 농심이 부산에 1,918억 원을 들여 새로운 수출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만으로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기존 5억 개에서 10억 개로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기존 해외 공장을 합쳐 연간 27억 개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고요. 공장 설립에는 1,918억 원이 투입되며 농심은 자금 확보를 위해 1,385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금액은 이번 수출 전용 공장을 포함해 해외 사업 관련 신규 시설 투자에 아울러 사용할 방침을 밝혔고요. 2026년 새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면 연간 5억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기존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까지 합쳐 연간 27억 개의 글로벌 라면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내수용 물량까지 더하면 연간 60억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심은 수출 기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 공략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 녹산산단에 1,9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산 라인 증설로 수요 감당 못할 것으로 보여졌었는데요. 2년 뒤에 연 5억 개 이상 생산량을 2배로 늘려잡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황제도 찍었다. 액체 냉각주 펄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블랙웰에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버의 발열을 억제하는 데 물을 사용하는 수냉식 설비는 기존의 공냉식 설비 대비 전력 소모를 최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버티브 홀딩스가 연초 대비 75%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브 홀딩스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와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의 약 30%가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티브 홀딩스는 공냉식과 수냉식 시스템을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액체 냉각 기업 쿨테라를 인수하는 등 수냉식 시스템 사업으로 보폭을 좀 더 넓히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버티브 홀딩스 외에도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도 수냉식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각각 28% 넘게 뛰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서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냉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H100의 경우 칩당 700W 정도의 전력이 소모됐었지만 블랙웰 시리즈인 B100부터는 1kW 수준으로 공냉식 냉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액체 냉각 방식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최근 액침 냉각과 직접 액침 냉각의 두 가지 방식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은 전기 장치나 서버 전체를 냉각액에 담그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직접 액체 냉각은 중앙 처리 장치나 GPU 등 발열이 심한 특정 부품의 냉각액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가바이트는 직접 액체 냉각의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고 DLC의 주요 부품인 콜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대만 기업 아시아바이탈 컴포넌트는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81%나 넘게 상승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국내 액체 냉각 기업으로는 K엔솔과 GST가 있는데요. K엔솔은 당초 반도체 클린룸과 2차 전지 드라이룸을 구축한 게 주 사업이었었지만 최근에는 액침 냉각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젠슨 황, 블랙웰에 냉각수를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브 홀딩스는 연초 대비해서 75%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도 상승 흐름을 같이 탔습니다. 국내에서는 K엔솔과 GS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K뱅크,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예심 통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가맹 점주들과의 분쟁으로 논란이 있었던 더본코리아도 나란히 예심 승인을 받으면서 하반기 코스피 IPO 시장이 붐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K뱅크의 예심 통과를 승인했었는데요. K뱅크는 이른 시일 내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해 이르면 10월 내에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요. IB 업계에서는 K뱅크의 상장 후 몸값이 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IPO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반기에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몸값이 공모가 기준 3조 7,07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거래소는 이날 더본코리아의 예심도 함께 진행했었고요.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점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연내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면 올해 코스피 상장 건수는 10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뱅크 45 영업일 만에 승인을 마쳤습니다. 몸값은 최대 5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최대어로 보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가치도 4천억을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덜 자란 엔비디아에 폭락한 한국 반도체 증권가 새로운 기회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9월의 첫 거래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이야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A플이 아니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서운했었고요. PC는 부합하고 고용지표 이번 주 내내 나올 예정입니다. 9월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있지만 우리가 의사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극단적이면 사실 그건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역풍이 불거나 또 부작용을 겪거나 아니면 괜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또 선택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류의 선택을 우리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를 그럼 떠나라. 이것보다는 그럼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소래님과 말씀하셨는 대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죠. 하지만 A 플러스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막연히 우리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냐. 그래도 A0예요. A0도 좋은 성적이에요. 그거 받은 사람 많지 않을걸요? 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흔들는다.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은 상징성 또는 어떤 지표가 기준이 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전처럼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워낙 기대감에 부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있었다. 에이, 이 정도는 아닌데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 동력인 반도체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준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9월, 10월, 11월까지는 필요하다. 왜냐? 미국 대선이 있죠. 또 아직 중동 사태도 있고 러우 전쟁도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지표라든지 미국 연준이라든지 또 일본의 엔저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골고루 좀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자금이 이탈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문가에서는 올 상반기와 같은 이제 반도체 테마 초강세, 뭐 올 상반기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냐, 엔비디아와 관련된 거냐, 하여튼간에 이 소식으로 모든 걸 지배를 하다 보니까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런 주가 조장이 또 다른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그럼 나쁘냐? 전년 동기 대비 122%예요. 오르기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대만큼 올랐느냐? 300억 달러도 실적 돌파를 했는데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이소연 앵커의 말씀이 맞습니다. 330억 달러 기대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 이걸 의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AI 거품론은 좀 너무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분석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주식시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점을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속도가 문제겠죠. 지금은 높아진 눈높이가 조정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면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뽑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좀 위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넘버원, 넘버2 그럼 뭐겠습니까? 삼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다 또 반도체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떠나요? 버려요? SK 하이닉스를 떠나요? 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좀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곤란하다. 자, 외신이요. 블룸버그 통신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이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수 금액은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한 기업으로서는 아주 막대한 인수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가 300억 달러, 330억 달러 이야기하는데 이걸 마냥 우리가 100억 달러 가지고서 못할 일이다. 이렇게 논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뉴스가 얼마나 정확하냐, 실제 또 인수가 일어났냐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삼성전자 이제 재미 못 보는 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인수가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노키아 통신장비 사업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단숨에 이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2, 넘버1은 누구예요? 중국의 하웨이.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지금 카멀라 해리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든 그러면 통신장비 미국이 보안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신장비입니다. 중국 그 하웨이 더군다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뭐 인수할지 어쩔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글로벌 넘버2로 오르면은 삼성전자를 더 확대하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노키아가 넘버2인데 이 자리를 단숨에 지금 2% 점유율밖에 안 되는 삼성이 17%가 되면서 넘버2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강자지만 통신 장비도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서버 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다면 바로 6G 이 기술 등 차세대 통신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뭐 노키아는 또 이런 스멀스멀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당장 생각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도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노키아로서는 몸값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더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한 걸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단독을 했다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삼전에 또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된다? 극단적 선택은 아닌 뭐가 또 기회가 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이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를 인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사업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살펴봤으니까요. SK 하이닉스도 점 찍어봐야죠.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과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20만 닉스 기대감 속에서 M7에서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수주 이슈까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향방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어떤 반도체 하면 든든합니다. 근데 약간 좀 SK 하이닉스 그러면 한때는 조금 주춤할 때는 이름까지 바꿨어. SK 하이닉스가 아니야. 로우닉스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왜 그랬느냐 하면 일단은 SK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쫓아갔단 말이에요. 좀 쫓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좀 그래프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쫓아가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몰래 쫓아오다가 넘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계속 이제 늘려나가요. 비율로. 여러분들 괄호 안의 비율이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중인데 2021년 9.4%, 그다음에 2022년 11, 2023년 12.8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면 결국은 D램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죠. 여기서도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무기는 지금 HBM 고대역폭 메모리지만 일단 기반이 되는 건 D램을 여러 층 쌓은 게 뭐다? HBM이에요. 그러면 쭉 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저 나노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1C,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쫓아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SK 더 이상 이제는 슈퍼닉스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뭐 TSMC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에 따라서 우왕좌왕, 좌왕우왕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지난해 7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였지만 통큰 투자를 하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4조 1,800억 원으로 매출액의 12.8%, 13%.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쓰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을 SK 하이닉스 쪽으로 왔고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까지도 앞지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힘, 강원도의 힘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의 힘, 파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AI 거품론으로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세부 섹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는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자, 지금은 AI 반도체 모든 반도체를 다 생각해 보면 다 패키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키징이 중요하다. 우리가 2차 전지도 최근에 뭐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도 있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양극재, 음극재, 파이프라인 전반적인 걸 다 결합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가 제조업체가 벤츠가 또 현대가 또 볼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결국은 패키징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TSMC,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더 신경 쓰는 게 이제는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조차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첨단 패키징용 장비 시장은 올해 10%, 내년에 20% 이상 성장을 한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이라는 것은 AI 반도체가 열도 줄이면서 방금 전에 이소연 앵커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계속 이게 첨단 반도체가 되면 발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첨단 패키징이다. 그래서
기존 전공정에서 이루어지던 해를 좀 미세하던 게 한계가 있어요. 자꾸 그 어떤 데도 그러면 뭐해? 결국은 종합적인 패키징이 중요하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쪽이 이제 뭐가냐면 지금 TSMC도 자체 개발 패키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주목을 해볼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HBM 패키징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럼 어디냐? 하나 마이크론, 시그네틱스, 네페스, 또 LB세미콘, SK 반도체. 자, 지금 하나 마이크론 소개해드리면서 두산 테스라까지 봐주시고요. 쭉 보시면 올라갔다가 좀 꺼졌는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좀 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패키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첨단 패키징 관련돼서 관여된 기업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주목을 할 것이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프로세스 유닛이 뭡니까? GPU.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신경망 쪽에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GPU. GPU는 학습입니다. 그럼 추론하는 거, 이른바 학습을 한 거, 데이터 이 딥러닝을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 답변을 끄집어내는 건 뭐다? NPU. 이게 이제는 차세대 반도체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즉, 한 단계 더 뛰어오른 반도체는 뭐냐? 그러면서 발열량도 줄수. 학습이라는 것은 데이터량이 무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첨단화되고 HBM으로 쌓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이 많아. 열받아. 그런데 이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것이 NPU로 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미국의 경우에는 제레브라스, 그로크 이렇게 해서 LPU가 이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답을 끄집어내는 추론이죠. 추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요즘에 퓨리오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퓨리오사 AI.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는 기존의 GPU, 엔비디아도 또 AMD도 뛰어넘는 NPU로 가보자. 이런 게 좀 더 하나의 기회가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징 대표적인 후공정 작업이죠. 올해는 AI 수요 덕분에 10% 넘게 성장할 전망인데요. 특히 소장님께서는 HBM 패키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좋은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9월 추석과 10월 국감과 전기요금, 유틸리티, 하나증권의 리포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5% 넘게 상회했습니다. 수익률 나쁘지 않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4.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천연가스는 배럴이 아니죠. 100만 BTU당 2달러, 그리고 아시아 LNG 현물은 100만 BTU당 14.1달러, 호주산 유연탄 역시도 145달러, 원달러 환율은 1,339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합산 수익률 시장을 5% 넘게 상회했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관련된 언급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폭염이 끝난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9월 초까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냉방 수요가 줄어드는 9월 중순 정도부터 본격적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기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추석 직후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석 민심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난방 대란 이후에 가스요금 및 연료금 인상이 지연된 사례를 감안하면 추석 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이후 추석 직후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아침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 발표 이후에 주가 낙폭이 가장 컸던 점을 감안하면 23일에 조정이 나타날 경우 단기 접근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포인트로 삼아 보겠습니다. 10월 국정감사 2023년 전기요금 인상이 11월 초에 이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국정감사 일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개막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조정 가능 시점은 국감 이전 또는 이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2.47% 하락하면서 21,700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전주 대비해서 한 주간에 5.7%나 상승했었는데요. 요금 이슈가 반영된 2020년 12월, 2022년 11월, 2023년 11월 당시에 월간 수익률과 비교하면 상승 동력은 아주 조금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큰 상방이 열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정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유효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전 KPS 살펴보겠습니다. 0.6% 소폭 상승하면서 41,650원에 금요일장 마무리를 지어줬네요. 전주 대비해서 6.7% 상승했고요. 원전 관련 노이즈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방어주로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APR 1000 특허 관련 이슈에서는 정부가 확인해주기 전까지 혹은 법적 분쟁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불확실한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관심 종목 살펴봅니다. 우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3.78% 약 4%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52,20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해당 이슈로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506억 원을 편성받고 또 9월에 상세 사업 일정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있는 부분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6만 원 선 이상을 수정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2%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49,05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밝혔고요. 4분기 중 공시될 예정입니다. 배당 재개 여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는 밸류업 지수가 나타나고 또 11월부터 제대로 확인된 부분까지도 얼마나 더 재고 가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난방공사는 6만 선 이상 계속해서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수정된 TP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11차 전기본에서 환경과 기후환경평가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는가라는 거 하는 부분에서 환경부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마감 시한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완 요청을 했는데 전원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할지에 대한 이슈가 언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가스전 프로젝트 관련해 시추공 주관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 2차 전략회의를 열어 상세한 사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한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점의 문제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 노력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수소 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자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장기 수소 수급 시장 전망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연구기관을 물색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공동 관리를 통해 향후 용역사와 8개월간 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양사는 국내 수소산업 정책 동향 및 수급 현황을 분석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DR 재해복구가 폭염의 여파로 촉발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력 공급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2018년 겨울 이후에 신뢰성은 발령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6년 만에 갑작스러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전력 감축이 이행돼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다시 한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일본 2분기 자본 지출이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징 섹터로는 반도체 패키징, 차세대 AI 반도체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바로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